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인문학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요즘 인문학 아주 열풍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인문학 그게 뭐야? 실제 글쎄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요약하면 요즘에는 문사철이라고 합니다. 문사철. 문이 뭐냐? 문학. 사는 역사. 철은 철학. 역시 똑똑해 훌륭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요즘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학은 뭐냐면 사람의 감성을 건드려서 감성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힘든 시대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막 줄줄 울잖아요. 저도 굉장히 울거든요. 그때 말랑말랑해져요. 두 번째 역사, 저도 많이 울죠. 많이 울어요. 역사는 반복이에요. 역사의 핵심은 반복이야. 사람도 똑같아요. 생로병사라 그러죠. 태어나서 자라서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역사가 반복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안 망하는 것 같죠? 나라도 계속 망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간 동안은 안 망하는 거 보이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5천 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수많은 부침이 지속됐었어요. 그것도 보면 단계가 있다는 거죠. 만들어지고 병들고 자라고 병들고 사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마지막 철학은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철학은 생각하는 힘이야.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요즘 흔히 이제 인문학 하면은 문사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실 분은 지난주에서 이제 2주차 하시잖아요. 지난주 소개를 드리신 것처럼 지식가게 사장님이세요. 지식을 팔고 사는 이 최성호 사장님을 모셔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저번엔 윤리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사회랍니다. 사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인문학이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데 인문학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쉬운 얘기로 깊은 지식이 아니라 얕고 넓은 지식으로 한번 얘기하는 게 인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박수로 모셔서 우리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호 사장님 오십시오. 예, 이제 두 번째 주네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인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절차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문학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답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인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답을 내리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 방법을 한번 철학자 중에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사용했던 방법대로 우리도 한번 인문학이 무엇인지 탐구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이제 현대 철학자,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이제 존재에 대해서 너무 탐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사람들이 개별적인 존재자들, 의자, 사람, 아니면 책상, 분필 이런 거에 대해서만 무엇인지 물어왔지 그 기변에 있는, 그 근저에 있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거, 도대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걸 답해줄 수 있는 존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답해줄 수 있는 존재자가 바로 인간이었죠. 그래서 인간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대체 존재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이데거는 너무 어려워. 존재가 뭔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존재자들 중에서 이 존재에 대해서 답해줄 수 있는 하나의 존재자, 바로 인간이었죠. 인간에게 물음으로써 결론적으로 존재가 무엇인지 답을 내리려고 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이 방법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였죠. 우리도 답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인문학,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거에 답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인문학의 세부 학문들을 알아보려고요.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범위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사철이 대표예요. 대표 선수고
후발주자들도 있습니다. 예술 아니면 이제 정치, 경제, 사실 다 인문학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죠. 우리는 그 중에서 인문학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했듯이 인문학에 대한 물음을 두 가지 하위 학문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윤리와 사회 두 가지 하위 학문에 인문학이 뭔지 한번 물어서 인문학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윤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가 됩니다. 윤리 잠깐만 복습도 해보죠. 친절한 강의 복습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윤리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론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기억하시는군요. 그다음에 목적론 두 가지였습니다. 이 용어가 너무나 낯설죠. 의무, 목적 낯설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 어휘를 알지 못하던 우리는 한 의무론자로 살거나 목적론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의무론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거였죠. 우리가 물어봤어요. 임마누엘 칸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윤리가 무엇인가요? 그때 칸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 이미 윤리 알고 있어. 도덕적 명령과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되는 그 의무를 이미 알고 있다. 그거를 그냥 준수하면 돼. 이게 바로 의무론적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거였죠. 반면에 목적론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키고 누구나 따라야 되는 도덕 법칙이나 의무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 대신에 네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전체의 행복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우리가 윤리라고 부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윤리에서의 의무론과 목적론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의 견해가 진짜 윤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까닭에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윤리에 대해서 안다는 건 뭐냐면은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회 할 차례인 거죠. 사회도 인문학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요.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했던 내용들을 좀 반복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였죠. 최초의 질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윤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사회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인문학이 무엇이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시면요. 그래서 사회부터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까지 같이 얘기하고 나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인문학이 무엇인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를 진행했던 것과 매우 동일한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도 딜레마부터 시작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사회도 마찬가지로 딜레마 하나를 제가 제시하고 잠깐 같이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A 국가에 살고 있는데 A 국가는 A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A 도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A 도시는 거의 서울 같은 아주 거대한 도시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A 국가에서의 최고의 도시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홍수가 물밀듯이 오고 있어요. 쓰나미급의 홍수가 물밀듯이 오고 있고 우리가 알았어요. 10분 후가 되면 이 홍수가 A 도시를 덮치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한번 휩쓸고 가면 인명 피해도 있거니와 경제 군사적으로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홍수가 오는 길목에 댐이 하나가 있는데 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댐을 우리가 바로 폭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빵 폭파시키면 물줄기를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살았죠, 그죠?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길목, 이 물이 흘러가는 그 길목에 아주 작은 도시가 아니고죠. 작은 시골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걸 비시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라고 하죠. 우리가
A 도시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죠. 아, 대통령이다! 막 신나하고 있는데 문제 바로 빵 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왔습니다. 카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어? 근데 버튼을 준비한 거죠. 버튼 준비해가지고 무슨 버튼인가 그랬더니 댐과 연결된 버튼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못 누르겠고 대통령께서 결정해서 눌러주시면 댐이 빵 폭파합니다. 라는 거죠.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딱 준 거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A 국가의 대통령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논리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두 가지. 뭐 누르거나 안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누른다 안 누른다라고 쓰기보다는 일단 어디를 살릴 것이냐, A 도시를 살리거나 혹은 그죠? B 시골을 살리거나인 거죠. A 도시를 살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A 국가 전체가 보장될 거예요. 하지만 B 시골에서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인명 피해가 너무 커. 하지만 경제, 군사, 정치적 피해는 미미해요. 경제라고 일단 쓰겠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적다인 겁니다. 그죠? 반면에 B 시골을 이걸 어떻게 희생시킬 수가 없으니까 A 도시를 그냥 희생시키도록 내버려 두면 인명 피해는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고층 건물도 있고 올라가면 되니까 인명 피해는 있겠지만 크진 않을 거다. 하지만 경제, 군사,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A 국가 전체의 존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각하 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죠. A 도시를 살리거나 B 시골을 살리거나. 그죠?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반만 누른다. 뭐 그런 건 안 될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죠? 없을 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청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B 시골 대피시킬 수 없어? 그러면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많이 살고 계셔가지고 쉽게 피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10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라면 어떠실 건가요? 한번 이제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A 도시를 살려야지 계신가요? A 도시를 살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많지가 않네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 10명이라고 한다면 한 4분 정도가 되셨는데 B 시골을 그래도 살려야지. 이게 더 많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A 도시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말씀하시는데 인명 피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누르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그래도 인명을 살려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왔습니다. 각하, 지금 비상안보 회의가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각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국방부가 놓여 있는데 만약에 A 도시를 포기하면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X국가라는 국가도 있어요. X국가가 그저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이거 국가 존립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포기한다. 이거 문제 크지 않느냐? 그래도 인명 때문에 B 시골을 선택하실 건가요? 후회되겠죠. 대통령 괜히 해가지고 괜히 이거에도 문제고 저거에도 문제고죠.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의견 한 두어 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도시를 살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누구였죠? A 도시를 살리겠다. 갑자기 없어졌어.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수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B 시골부터 해볼까요? B 시골을 살리는 게 낫겠다.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마이크 잠깐만 주신 다음에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네네. 어떠세요? 지금 B 시골을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일단 그쪽에는 인명피해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인명 피해가 많잖아요. 그죠? 일단 A 도시는 인명 피해가 예, 예. 적고 인명 피해 크고. 네네,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고요. 네. 살려야 되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누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물 가는 대로요, 그냥.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일단 되게 중요하신 말씀을 두 네. 가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비식을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유. 아무리 그래도 인명의 피해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인명을 인명을 한번 쓰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되게 독특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차이점이 있어요. A 도시랑 B 시고를 선택하는 것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인위적인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A 도시가 휩쓸리겠지만 B 시고를 희생시키는 거는 우리가 댐을 누름으로써 우리가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 개입은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 인위적 개입은 안 되냐면은 어떤 인명 문제와 관련돼 있을 때 이거는 살인과 동일한 거 아니냐는 거죠. B 시고를 내버려 두면 A 도시에서 인명 피해가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사건과 사고가 되는 거고 만약에 A 도시를 살리려고 B 시고를 댐을 폭파함으로써 홍수를 보내면 이건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 사람들을 죽인 거니까 살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B 시고를 살려야지.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 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시고를 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신다는 거죠. 일단 A 도시를 구해야 된다. 네. 인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나 뭐나 모든 국방부 모든 시설이 A 도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아직 그 국가 차원에서 인명 피해보다는 뭐가 우선이 돼야 될지를 파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제 생각은 나라 경제와 국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자, 생각해보면, 이게 인명피해가 있을 거예요. 뭐, 100명 정도나 200명 정도 인명피해가 있겠지만, 이거 뭐, 4천만 명, 5천만 명 정도의 국가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대통령 왜 뽑았냐면 그것 때문에 뽑았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명도 중요하고, 인명에 대해서 고민하긴 하지만,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인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국가 전체의 안보나 경제, 어떤 이익이 일단 달성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전체의 문제니까 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 이게 핵심적인 얘기가 사실 다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반박과 상호 간의 반박이 계속 가능하겠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도시를 일단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체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전체의 이익이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보다는요? 개인의 어떤 생명, 사실은 생명은 이제 이익의 문제를 떠나니까 개인의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아무리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체가 정말로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개인의 권리는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다. 감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죠. 비시고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전체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권리다라는 거죠. 생명과 그죠? 권리. 이걸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윤리와 우리가 지난주에 윤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논의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윤리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은 가라앉는 보트가 있고 정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가라앉고 있는데 한 명을 희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어요. 한 명을 희생하자라는 사람은 뭐였습니까? 이거였죠. 전체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고 아무도 희생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개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죠. 논리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윤리 때는 둘 다 생명이었어요. 전체의 생명과 개인의 생명. 이건 좀 달라졌습니다. 전체의 이익이죠. 전체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어떤 개인의 권리,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전체의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는 보장해야 되는가?
논의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지만 비슷하죠. 전체냐 아니면 개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사회적 갈등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만 사회적 문제 자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전체와 개인의 충돌에 대한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알아볼 텐데 전체와 개인의 충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얘기를 지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사회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잘 지워지는군요. 잘 지웁니다. 보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이 태어나면 그 개인은 항상 어디서 태어나냐면은 사회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회라는 것도 개인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은 내가 태어났는데 어쩔 수 없이 사회 안에 있게 됩니다. 작게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전체도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충돌할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권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이 더 우선돼야 되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견해는 아무리 그래도 개인의 권리, 생명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 그걸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개인주의는 단순한 사고방식이에요. 개인의 권리, 생명, 이익은 어떻게 하더라도 보장돼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인 거죠. 사회의 이익이 보장돼야 된다. 이걸 사회주의라 부르지 않고 집단주의라 부릅니다. 일단은 집단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면 일단 집단 전체가 이익을 얻어야지라는 사고방식이죠. 개인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고방식이고 집단주의는 그 동양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고방식이죠. 우린 이게 사실 더 친숙해요. 그죠? 사실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동양에서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더 옳은 겁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것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가 옳다고 평생을 살아가고 집단주의가 옳다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겠지만 둘 중에 누가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절충할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극단화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개인주의가 극단화되면 뭐가 되느냐?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죠? 이기주의는 어떤 사고방식이냐면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체가 희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전체주의라는 게 됩니다. 전체주의? 이거 용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전체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이기주의처럼 부정적 용어입니다. 알겠죠? 인문학을 이제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학술적인 용어들은 항상 중립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뭐 신자유주의다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아니면 개인주의다. 이런 용어들은 장단점이 다 있는 중립적인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 중에서 부정적으로만 항상 쓰이는 용어, 그게 전체주의예요. 알겠죠? 이기주의도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전체주의란 용어 자체는 그 어휘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근현대 역사 동안에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근현대 역사에서 나온 거죠. 근대와 현대에서 대표적으로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봤죠? 파시즘, 그죠? 그래서 파쇼라는 용어에서 왔는데 파쇼는 묶다, 결속하다라는 이태리어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주의란 용어와 동일한 용어인데 파시즘. 근데 그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진행시켰던 사람이 이제 누구였죠? 갑자기 용어 생각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근데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처음 시작됐지만 그거는
독일의 나치즘처럼 어떤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주의, 파시즘이라고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은 독일의 나치즘이 됩니다. 그렇죠? 이탈리아의 나치즘이죠.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그리고 우리 가까이 일본에서 군국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도 있었죠. 이런 국가들은 어떤 형태를 보였냐면은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띄었어요. 이기주의가 뭐였죠?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체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전체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이건 무서웠어요. 전체주의 국가에 있는 개인은 너무나 그 폭력적인 국가의 모습에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현대 역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전체주의라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욕이에요. 이건 쓰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김 부장님은 전체주의자다. 그럼 이거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극단화되면 이기주의와 전체주의로 변질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리고 전체주의는 근현대 역사에서 너무 폭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 그리고 현대인들은 무서워하는 개념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전체주의는 안 되는 건데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쁘고 더 위험한가요? 전체주의. 왜요? 이기주의 나쁘죠. 내 주변에 이기주의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렇죠. 힘이 달라요. 이기주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고립시키죠. 이기주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전체주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힘의 크기가 너무 달라요. 하나의 국가가 전체주의화돼서 내 권리를 침해하려고 할 때 개인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국가가 전체주의화 되었을 때 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죠? 국가가 장난 아닌 거예요.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갑자기 전체주의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개인이라 합시다. 너의 권리를 약간 침해하겠다라고 국가가 진행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죠? 사실 그게 맞아요. 막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제 현대인의 관점에서 언젠가 우리 교수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역사라는 것은 반복돼요. 전체주의라는 끔찍한 역사가 있었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든 아니면 그 서구의 다른 사회든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체주의의 폭력성 앞에서 개인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해놔야 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죠? 힘을 기르는 거죠. 그 아령도 들고 파국표기도 하고 국가 오기만 해봐 합친다. 지금 방식 중에서 합친다라고 말씀하셨죠. 합친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시는 거죠?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가 이쪽에도 있나요? 네. 마이크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친다고요? 뭘 합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야죠. 뭐 거기 들어가서 맞는 같이 말씀이신 행동을 해야죠. 뭐. 네. 우리가 어떤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개개인들이. 근데 그거밖에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또 옆에서 그 비판하셨는데 그게 곧 뭐예요?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했어.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의 이익을 보장해야 돼. 근데 우리와 생각이 다른 애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국가가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개인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개인이 아예 없어졌네? 개인 다시 가겠습니다. 개인 살렸어? 그죠?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이거 누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 자신을요, 내가 저 국가를 설득을 해야 돼요. 국가를 설득하겠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국가가 야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너 재산 좀 가져갈게. 그랬을 때 국가한테 설득한다는 거죠. 내 재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국가가 그래 가져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실제로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독일이 무서웠어요, 그죠? 근데 독일 사람들 전체가 나쁘다, 히틀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쁘긴 하죠, 그죠? 근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독일이 우리 잘 알고 있죠? 독일이라는 국가가 하나가 돼가지고 소수의 독일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다만 독일인들이 도덕적으로 나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독일이 먼저 1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죠.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이 겪고 난 다음에 독일이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 졌으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이 끝난 그 다음 해에 독일을 불러요. 베르사유 궁전에 불러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독일 꿇어. 그래서 독일이 꿇었죠. 그죠? 너 전쟁 일으켰다가 네가 졌으니까 배상금 내놔. 그 조약을 우리가 1919년에 있었던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독일은 졌으니까 독일은 배상금에 시달리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에.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갚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매기게 돼요. 그래서 독일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경제 대공황도 오고 그러면서 독일의 경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독일이 그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전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발시켰던 게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6년 정도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히틀러도 고민이 됐을 거야. 어떤 고민이 됐을 거냐면은 일단 전쟁을 통해서 이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전쟁해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자금이 필요한데 군자금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일단 외국에서 빌리긴 힘들 것 같아요. 영국과 프랑스에 가가지고 야 너희랑 전쟁 다시 하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줘. 이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고민하는데 독일 내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독일의 아리안계와 너무 달랐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통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부유했거든요. 그죠? 그때 독일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전체 독일 아리안계 전체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수 개인의 권리 정도는 희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거 너무 공포스러운 사고가 된 거죠. 그래서 600만 명을 이제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유대인이었다. 그럼 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은 뭐 꼭 이때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너무 어려워져서 각 국가가 전체주의적 국가로 바뀌고 그 전체주의적 국가가 나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침해하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시민사회에서 연대해서 국가가 전체주의화되는 걸 막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연대 자체가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인문학자들, 교수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찾았어요. 국가가 전체주의화돼서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있다. 그래서 찾아냈죠.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자연권입니다. 자연권, 그죠? 자연권은 뭐냐면은 국가 이전에 이미 나한테 주어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천부인권이라고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자연권은 국가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인권 선언도 마찬가지고 다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국가 이전에 있었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봐요. 첫 번째, 나의 생명,
내 생명이라는 거는 국가 이전에 이미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내 생명을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에요. 내 재산을 국가가 지금 유대인과 마찬가지인 거죠. 특수한 상황이라고 갈취해서는 안 된다. 또 뭐가 있죠? 생명, 재산, 그리고 나의 자유. 여기다 안전을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생명, 재산, 자유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국가 이전의 권리로서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권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사실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야, 이걸 왜 가르치지? 자연권 이게 뭐가 중요해? 왜냐하면 역사가 경험했었거든요. 전체주의적 국가에 맞서서 우리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가 약속하고 상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그렇죠? 국가가 야 자연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뺏어가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찾아낸 어떤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으로서의 권리가 되지만 실제로는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쉽게 이제 파기될 수 있고 침해될 수 있는 권리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긴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PT 조금 같이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하고 있는데 그 다음 걸 좀 보시면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도시가 있고 홍수가 곧 나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거였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권리 정도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였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는 개인주의, 다른 하나는 집단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건전한 사고방식으로서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극단화될 때가 문제였죠. 이기주의와 전체주의. 그죠? 하지만 이기주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전체주의가 우리를 폭력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내밀 수 있는 카드, 방패. 뭐였죠? 그죠? 전체주의로부터 개인을 구하는 방법, 자연권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권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워왔던 거죠. 근데 사실 기억 안 나요. 그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연권 맨날 배웠지만 그거는 뭐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교과서는 참 정밀하게 잘 만들어졌던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걸 써놨던 거였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 긴 길을 걸어왔어요. 돌이켜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그 문제는 강사가 모른다는 거였죠. 강연자가 인문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인문학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윤리 그리고 사회. 오늘 사회를 통해서 개인주의와 전체주의의 갈등 문제, 개인과 집단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같이 다뤘어요.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두 가지는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들이 있어요. 예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철학도 있고, 그죠?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저랑 인문학의 하위 분야들을 논의하시면서 인문학이 뭐라고 생각하시게 되셨나요? 네네. 뭔가 말씀 피하려고 하시는데, 그죠? 어렵죠. 이거는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서는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왔어요. 뭐 외우겠어요? 인문학,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 분야다. 모르겠어. 이거는 답이 아니야. 그죠?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실제로 우리가 윤리와 사회를 논의하면서는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못했죠. 그죠? 한계로 인해서. 근데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강연자라서 재미있기도 했었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게 사실 매우 재미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방청객분들도 재밌었기를 기대합니다. 재밌었어요? 예. 인문학은 어떤 분들은 되게 고귀하게 생각하세요. 인문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대단한 거고 접근하기 힘들고 신성 불가침에 여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문학은 놀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니까 재밌는 게 없어요. 그렇죠? TV 드라마도 재밌고, 그다음 영화도 재밌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우리를 만족시키진 않아요. 허전하죠. TV를 오래 보고 있으면 허전하고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도 사실은 매우 허전합니다. 그건 어른들의 놀이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어디에서 재미를 느끼냐면은 대화를 통해서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대화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재미있는 거죠. 인생은 놀이인 거고 그 놀이의 핵심은 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심오한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겠다. 근데 운전면허증이 없어.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싶은데 내가 코드를 잡을 줄 몰라요.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즐기고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격증은 크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본 내용을 갖고서 내 주변 사람과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인문학이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양에 대한 지식, 그건 놀이를 위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알아봤지만 어려우셨나요? 안 어려워요. 윤리, 사회, 이걸 어렵게 쓰여져 있는 글이 있고 어렵게 강연하시는 분이 있지 실제 그 내용은 우리가 친숙하게 다가가면 드라마보다 쉽고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하기는 힘들고 인문학이 뭐냐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대화 놀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인문학은 깊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넓고 얕은 지식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누구나 접할 수 있어야 그걸 갖고서 놀이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책에서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읽어봐야지. 읽어보겠습니다. 풍요와 편리함만으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만나고 위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기본적인 공통 분모를 공유해야 한다. 최소한의 공통 분모로서 교양을 공유해야 한다. 여기서의 교양은 인문학적인 배경을 의미한다. 이게 누가 쓰신 거냐면요. 최 사장이 썼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발췌하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어려웠어요. 처음에 강의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에 대한 얘기나 인문학에 대한 깊은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도 너무 짧고 그리고 만남도 되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하지만 너무 쉬운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인문학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재밌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 그러면 10가지 분야 정도가 있어요. 간단하게 요 얘기한 다음에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 중에서 윤리와 사회를 봤지만 인문학은 나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10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분야는 둘로 구분돼요.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문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는 현실적인 것과 관련된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현실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부터 접근하시면 매우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현실을 넘어 있는 인문학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 분야인데 철학, 그리고 과학. 과학을 분리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과학에서 나오는 영역들이 인문학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철학, 과학, 그리고 예술, 종교, 그리고 신비한 것들. 그런 것들은 현실을 넘어서 있는 인문학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문제 말고 어떤 인간의 진리나 심오한 문제, 삶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은 그 분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2가지가 병행되면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공부해봐야지 서양 철학 수업 딱 이거는 우리 더 멀리하는 것 같고 시중에 나와 있는 너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얕게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펼쳐보시고 최소한의 지식을 갖고서 이제 뭐 해야 되죠? 진짜 하려면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삶의 의미는 대화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대화에서 많이 배웠어요.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책을 통해서 최소한의 지식, 인문학적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삶의 깊이와 어떤 진리와 만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은 일단 여기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의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왜 지금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을까? 왜? 그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가 너무 바듯해. 이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 인문학 고민 없죠. 먹고 사는 문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인간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인문학에 대한 고민이 본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 본질의 본연에 관한 거, 문화, 사상, 철학. 그래서 오늘 강의하신 우리 최 사장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셨냐면 인문학은 뭐다? 면허증이다.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면허증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그 면허증을 좋은 면허증을 잘 따서 인문학이라는 먼 바다를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